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올해 토끼띠의 해 개묘년인데요. 올해 우리 경제가 토끼굴에 빠진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어두운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 경영 전문가 85명에게 2023년 경제 키워드 및 기업 환경 전망을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전문가들은 올해의 경제를 표현하는 키워드로 시면, 풍전등화, 첩첩산중, 사면초가, 이렇게 하나같이 어두운 단어를 꼽았고요. 그러면서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속의 앨리스가 토끼굴에 빠진 듯 우리 경제가 어둡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고물가 저성장의 늪에서 수출마저 탄력을 잃고 있다 보니 이렇게 답답한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희망차야 할 새해 답답한 경제 전망이 안타깝기만 한데요. 이럴수록 정치권에서부터 위기 극복의 힘을 발휘해야겠습니다. 1월 11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파견 아닙니다. 우리 나이엔 재산 물려주는 게 걱정이죠. 이럴 땐 상속을 내 뜻대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10년 이상의 신탁 노하우, 전문가의 맞춤 상속 설계.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세요. 하나 리빙트러스트를 검색해보세요. 이경이에요. 연말정산 때 환급 못 받는 분들께 음악 하나 띄워드릴게요. 모바일 퇴직연금의 진단관리부터 직접 찾아가는 전문 컨설턴트까지 하나은행 연금 닥터. 퇴직연금 IRP는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만나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라디오들 수요일 순서입니다. 1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죠.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죠. 선거제도 개편. 잠시 후 더불어민주당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지역위원장인 황재선 변호사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 분석해보는 시간,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자,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허승규의 청년생각 시작합니다. 청년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이슈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간이죠. 안동 청년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올해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화제인 선거제도 개혁을 지역의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어요? 아나운서님, 혹시 자연과 쉼이 있는 곳 산소카페라 불리는 경북 청송군에 가보셨습니까? 뭐 1년에도 몇 번씩 가죠. 청송하면 주황산, 주산지. 예, 제일 먼저 떠오르죠. 1년에 몇 번씩은 가요. 두세 번씩은 꼭. 예, 주황산, 주산지 가고 뭐 달기약수탁 유명하고. 청송정원을 아직 안 가봤네요. 가봤어요 혹시? 아니요, 아직 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꼭 가보자고요, 같이. 네, 아나운서님이 그 장소 보는 안목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말씀 주신 대로 오늘은 아름다운 주황산과 또 주산지로 유명한, 특히 최근에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유명한 청송군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청송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대한민국 최초로 전 군민 대상 시내버스 무상교통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예. 청송군의 무상교통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뉴스에서도 나왔고요. 지난주에 청송군수 윤경희 군수하고 또 이 시간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자, 청송군의 시내버스 무상교통 정책 다시 한번 우리 허 대표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1월 1일부터 청송군은 군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시키는 교통복지 정책으로 농어촌 버스 무료 운행을 시작합니다. 네. 지난해 12월 청송군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었고요. 연령, 소득 수준, 주소지 등 조건과 상관없이 청송버스를 이용하는 탑승객 누구나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뭐 경기도 화성이라든가 타 지역에서 청소년 또는 어르신 대상으로 시행 중인 교통복지 정책을
경제활동 인구인 청장년층과 또 관광객까지 전면 확대하였다는 점이 인상 깊고요. 예. 네, 사업비가 4억 정도고 전액 군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청송 군민뿐만이 아니라 관광객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도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도 되고 뭐 화구 아나운서님도 됩니다. 누구나 다 청송 시내버스는 다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청송에서 안동을 간다, 뭐 청송에서 서울 간다 이런 거 말고 청송 관내에 있는 버스 시내버스는 다 무료라는 거 누구나 다. 이게 1년 사업비가 한 4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군요. 자, 그러면 이번 시내버스 무상교통 정책 어떤 계기로 도입이 된 겁니까? 네, 작년 12월 기준 청송군 인구가 24,295명이에요. 예.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40%를 넘는데요. 이 전형적인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인데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도시와 비교해서 어떤 불편함을 해소하는 정책들이 필요한데요. 대도시에 비해서 이제 국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좀 차별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해소하고 보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도입되었고 특히 청장년층까지 버스 무료 이용 대상이 들어가니까 좀 더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국민들께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참고로 버스 요금이 성인이 1,300원이고요. 이용객은 1일 평균 796명. 한 연간 한 29만 명,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연간 30만 명 정도. 그러니까 1,300원씩 30만 명 하니까 이게 한 4억 가까이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군요. 자, 청소년은 1,000원이고 어린이는 또 700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부분 또 관광객 같은 경우는 대부분 또 어른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대략 한 4억 정도 1년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고. 자, 청송군의 시내버스 무상교통 정책 어떤 의의가 있을까요? 네,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은 자차로 이동할 수 없는 시민들의 보편적인 이동권을 개선하는 정책입니다. 주로 이제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들이 많죠. 네. 근데 이 지방 소도시나 농촌은 이 대중교통이 특히 불편한데 그렇죠. 덧붙여 농촌은 어르신들 비율이 높아요. 즉 지방 소멸 위기인 지역일수록 교통 불평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고 어르신 비율이 높은 농촌 지역에 딱 적합한 정책이고요. 그리고 이동권은 사실 가장 기본적인 또 시민권, 사회권이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동할 수 있어야 뭐 친구도 만나고 교류도 하고 그럼요. 학교도 다니는 사회생활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동권 보장은 시민권을 보장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동권 보장, 시민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자, 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보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그런 정책. 아마 누구나 다 동의하는 그런 필요한 정책인데, 그런데 이렇게 취지는 좋은데, 비용 문제잖아요. 결국은 비용 문제인데 아까 그 4억 정도라고 하셨는데 4억이면 이게 뭐 큰 돈일까요? 적은 돈일까요? 이게 알면 알수록 이게 가성비가 좋아요. 비용은 적게 들고 예. 그 효용이 높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 작년 청송군 예산이 3차 추가 경정까지 포함해서 5,200억 정도 돼요. 아, 그래요? 5,200억인데 4억 정도는 충분히 좀 투자할 만하다라는 게 볼 수 있고 그렇죠. 특히 이게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었다면은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카드 단말기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데 이게 초기 구축 비용이 한 2억 원, 매년 2천만 원 유지비가 들어간다고 청송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카드 단말기 시스템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비용이 들지가 않고요. 예. 그리고 승객 확인 절차가 없으므로 승차 시간이 단축되고 네. 버스 기사가 분이 이제 오로지 승객의 안전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그렇겠네요. 보이지 않는 효과까지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관광객 같은 경우는 이제 버스로 청송까지 오는 관광객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이제 주황산 주산지까지 버스로 또 무료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돈이 좀 아껴지니까 뭐 청송 사과를 하나라도 더 사갈 수 있고 또 파급효과가 또 있을 테니까 그런 거를 다 감안한다면은 1년에 4억?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관광객들에게도 매우 긍정적인 게 그럼요. 사실 청송과 같은 농촌 지역은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이른바 뚜벅이 여행자 요즘도 트렌드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분들에게는 접근성이 낮습니다. 뭐 저만 해도 여행을 갈 때 대중교통으로 편하게 갈 수 있느냐를 보고 교통이 불편하면 이제 빼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무료인 시내버스를 체험하는 것 자체가 관광 컨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송군과 비슷한 자연환경 인구 규모의 농촌 지역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차별화가 되는 것이고 이미 전국적인 언론에서도 이번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입소문 타고 있는 거고 또 유럽이나 남미의 세계적인 생태 도시들이
세계 곳곳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예. 그러니까 21세기 트렌드인 녹색, 환경, 생태를 청송군의 브랜드로 또 키우는 관광 정책으로도 괜찮은 정책이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볼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아, 근데 하나 좀 궁금한 게 우리 저 버스 탈 때 요금 넣는 요금함이 있잖아요. 요금함 그럼 요금을 이제 안 받으니까 그걸 다 이제 없애게 되나요? 어떻게 하는 거죠? 네, 그 요금함이 있던 자리에 예. 승차 시 도움이 되는 이제 안전바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기존 요금함에 가려져 있던 사각지대가 없어지고 또 기사분들이 승객을 더 살필 수 있어서 버스 안전이 높아지는데요. 이렇게 안전이 높아져서 어르신들에게 좋은 것도 있지만 네. 근본적으로 어르신들이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나면은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단 첫 번째로 고령자 운전자들을 대중교통으로 끌어오는 효과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고령자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또 감소합니다. 아, 개인 승용차 네. 운전하는 것보다는 버스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게 또 있죠. 있겠네요. 그리고 예. 또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증가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야외활동 증가로 건강이 개선됩니다. 그럼 당연히 질병 예방 효과가 있겠죠. 실제로 일본이 이제 지방소멸 대응으로 이제 선진 사례들이 많은데 네. 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으로 또 이와 같은 효과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은 어르신 복지 정책으로 효과가 좋다. 아, 네. 또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군요. 자, 허승규 대표가 이제 이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뭐 기후 위기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 그런데 이 버스 요금, 이 무료화, 무상교통 정책 이게 또 탄소 중립 실천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이제 탄소 중립 실천은 뭐 전 지구적인 국가적 과제고 지방 정부 또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요. 이 탄소 중립을 하려면은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차 수송 분담률을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녹색교통 정책은 뭐 진보와 보수 넘어서 세계적인 트렌드인데요. 대중교통이 활성화가 되면은 이제 배기가스 배출 감소로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소 카페 청송군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 정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오늘 청송군의 무상교통 정책에 대해서 우리 허승규 대표의 칭찬이 아주 가득합니다. 예, 그게 느껴지는데 뭐 우리 윤경희 군수하고 뭐 개인적으로 뭐 친분 관계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또 윤경희 군수님 녹색당 아니냐 그러는데 뭐 군수님은 국민의힘 소속인데요. 예. 그 뭐 지역을 살리고 지구를 지키는 이 녹색교통 정책은 뭐 특정 정당을 넘어서는 정책이죠. 그리고 오히려 또 보수 정당에서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무상교통 정책을 도입했기 때문에 더더욱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많이 알려지면 좋겠는데요. 네. 참고로 제가 2021년 재작년 가을에 안동시 예산 시민토론회를 주최했는데 예. 당시 안동시 청소년 무상교통 정책을 제안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별로 예산이 많이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정책이었는데요. 청소년을 무상교통. 안동시 중학교 고등학생 대상으로 이렇게 중고등. 정책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뭐 검색하면 자료와 영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청송군뿐만 아니라 이제 경북 북부 시군들이 다 상황이 비슷합니다. 인구 감소, 고령화, 예. 관광 트렌드까지 이 세 가지를 묶을 수 있는 예. 청송군의 무상교통 정책을 다른 시군들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국에 이걸 시도한 지자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전 국민은 없고요. 예. 뭐 어르신들 대상은 이번에 뭐 대구시에서도 하고 지하철 같은 경우도 하고 예. 또 화성시 같은 경우가 이제 청소년 대상으로 한 적도 있고 그래요. 다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하는데 근데 어쨌든 부분적으로 하면 이게 카드 발급을 받고 이런 게 필요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를 무료로 하는 거는 그러한 과정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시도 처음으로 시도하는 건데 이게 좀 잘 정착이 돼서 동네 시군으로 좀 많이 좀 파급이 되고 전 국민이 다 이런 혜택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나 대도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워낙 예산이 좀 많이 들 것 같아서 이렇게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대도시 같은 경우는 비용보다 효과는 커요. 서울 그렇죠, 같은 경우 서울 시민들이 지하철 안 타고 다 자차 끌고 나온다 생각해 보시면은 도시가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인구가 또 많기 때문에 비용만큼 효과성이 커서 지하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제 경북 시군 같은 경우는 비용 자체가 얼마 안 드니까 또 노인 복지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특성에 맞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기후 위기 시대에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녹색 교통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방 소멸 시대 군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관광객들에게도 매력적인 청송군의 시내버스 무상 교통 정책. 자, 이웃 지방 자치단체들도 참고하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나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1분 58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자, 우리 정치권의 오래된 숙제죠. 선거제도 개편.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검토 언급 이후 논의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방향으로 선거제도는 달라져야 할까요? 더불어민주당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지역위원장이죠. 황재선 변호사를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재선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중대선거구제 검토를 언급하면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지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요 며칠 뭐 다른 이슈 때문에 조금 식은 감은 좀 있긴 합니다만 며칠 동안. 자,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검토 언급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대통령이 뭐 새해 벽도부터 핵폭탄 하나를 던진 셈인데요. 예. 원래 1월 2일 날 그 일간지와 인터뷰하면서 그 양극화 정치 극복을 위해서 지역에 따라서는 선거구에서 2명 내지 4명을 선출하는 그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대선 때도 중대선거구제가 소신이라고도 밝힌 사실이 있습니다. 예. 뭐 어찌됐건 그 내용 여하에 따라서 뭐 신년 인터뷰로 그 논의가 촉발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뭐 매우 고무적이고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건 뭐 아마 거의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의 이 소선거구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예, 뭐 과장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젊은 정치인은 지금 소선거구제를 그 만악의 근원이라고까지 표현할 만큼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매우 공감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회적인 갈등을 조정하고 풀고 그리고 국민을 더 잘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역할인데 지금 어찌 보면은 서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방치하거나 부추기는 조장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치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의 한복판에 소선거구제라는 선거제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국회는 30% 정도 국민을 대표한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국민들 중에서 한 40%가량은 등을 돌리고 있고 그 한 60% 중에서 투표당에 가면 60% 중에서 30% 정도만 확보하면 된다. 이게 정치인들의 목표가 돼버린 거죠. 갈등을 유발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유능함을 발휘하는데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기후위기나 지방 소멸, 인구자 등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입니까? 그런데 다 실전으로 놓여 있습니다. 갈등이 우리 정치에서 가장 외형적인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지역주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소선거구제를 시행하기 시작한 13대 총선 이후에는 아예 경북에서 민주당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갈등에 동조하는 경우라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안을 수밖에 없고 특히 지금은 영남과 호남의 국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경북에서 민주당이 사라졌다. 마찬가지로 호남에서도 국민의힘이 사라진 이 현실. 이걸 빨리 깨부숴야 됩니다. 이 지역주의 구도. 예. 자, 꼼수 위성정당을 낳았었죠. 지난 선거에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는 어떻게 사라지게 될까요? 아마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요. 그 위성정당이 출연하면서 연동형 비례를 둔 이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현재의 준연동형을 유지하는 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결단해서 우리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 전문성이 없는 어떤 셀럽의 유튜버가 형제정당이다, 자매정당이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그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아, 당 차원에서는 막을 수가 없군요. 그렇죠. 예. 요즘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래서 지역구만 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원래대로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방형 명부를 이용한 또 연동형으로 하자, 현재 지역구를 폐지하자,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체로 이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을 국회의원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지난 선거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우리 정치권이 이래도 되나? 꼼수 위성정당을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위성정당을 냈고 이어서 민주당도 따라서 이대로 의석을 다 뺏길 수는 없으니까 민주당도 그대로 위성정당이 생겼고 그러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사라지게 됐고 만약에 이 선거제도 개편을 하지 않으면 지난 선거제도 그대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그대로 이 문제점을 많이 나왔던 이것도 그대로 가게 된다는 얘기고요.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중대선거구제를 이 언급을 했는데 자, 우선 중대선거구제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오해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단어 그대로 놓고 보면은 선거구가 인구 기준으로 해서 작으면은 소선거구제, 그래서 한 명 뽑고 조금 더 크면은 중선거구제, 중선거구 2명 내지 4명 뽑습니다. 그리고 선거구가 또 더 커지면은 대선거구라고 해서 그 5명 이상을 선출하는 것을 중대선거구제, 소선거구제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단기 비양식이니 연동형 비례니 권역별 비례니 하는 것은 그 선거구를 중대선거구를 어떻게 운영할까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사실상 대선거구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해서 비례대표를 선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대선거구제를 쓰고 있는 건데 지금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그 내용의 운영의 문제하고 크기의 문제를 혼동을 해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무작정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소선거구제 문제점, 이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선거개혁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선거구를 넓혀서 중대선거구로 하면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실히 올릴 수는 있습니다. 2등에서 낙선할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고 원내에 진입하지 못할 소수 정당의 후보가 4등에서 원내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질 수 있으니까 분명히 대안이 될 만은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출마한 후보를 소속 정당을 가리지 않고 득표순으로 당락을 가리는 선거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한 적이 있었고 일본도 그 시행을 했다가 폐해가 커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이 방식이 단기 비양식 선거라고 하는 건데 그런 방식이라면 현실적으로 채택하기가 곤란한 게 이 조직선거가 될 수 있고 금권선거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은 정치 신인들이나 소수 정당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는 거죠. 또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가 경북에서는 지역주의를 깨기도 어렵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다른 방안들이 강구가 되어야지 단기 비양식 중대선거구제는 곤란하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단기 비이양식 선거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지금 중대선거구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으면 지금의 이제 소선거구제가 되는 거고, 그렇죠. 한 선거구에서 2명, 3명, 4명까지 뽑으면 중선거구가 되는 거고, 예. 5명 이상 뽑으면 대선거구가 되는 건데, 이렇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언급이 그 당시 한 선거구에서 2명, 3명, 4명 뽑자 이랬잖아요. 그럼 중선거구로 하자 이런 내용이네요. 엄밀히 따지면은. 예, 중선거구이고 예. 그리고 실제로 단기 비양식을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여러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자는 취지인지 그거는 밝힌 바가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법이라는 게 워낙 복잡하고 복잡하고 다양하고 그래서 자 그러면 그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잖아요. 지금 중대선거구제 말고 대안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자, 그러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무엇이고 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이게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권역 자체가 이제 이미 대선거구죠. 대선거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지금 현재 지역구 제도는 그대로 두고서 지역구 선거 결과가 정당의 득표율과 맞지 않을 때 이를 조정해서 득표율과 맞추기 위해 지역구 선거 결과를 연동시켜서 정당이 권역별로 제출한 비례대표 순서대로 추가로 더 뽑는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좀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의 의석수가 전부 25개 아닙니까? 지금의 지역구 그대로 두고 선거를 해봤더니 또 국민의힘이 싹쓸이했다. 이런 경우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정도 25% 정도가 나왔다. 그랬을 때 득표율대로라면은 민주당의 의석이 한 6석은 가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0석이 되었다. 빵석이다. 그러면은 국회가 경북의 25% 유권자를 대표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5, 6석을 민주당이 제출한 명부에서 5, 6명까지 당선시키는 겁니다. 지역구 25명, 이제 당선된 25명 그대로 두고 당선된 거고, 여기에 더해서 5, 6석의 민주당 의석이 더해지는 거군요. 의석이 더 늘어나네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경북 지역만 해도, 대구 경북 지역만 해도 5, 6석이 늘어나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호남 지역이 또 국민의힘이 한 석도 못 가지게 되었을 때 또 국회의원이 늘어나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독일과 뉴질랜드가 이런 제도로 채택하고 있는데 독일이 최근 선거에서 국회의원이 200명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국회의원들 숫자를 늘리는데 동의한다면은 이 제도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건데 우리 국민들께서 국회의원들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의하기가 선뜻 내켜하지 않으실 겁니다. 대체로 안 좋아하시죠. 하는 일이 있다고 그렇게 많이 뽑냐. 그런 인식이 많아서. 못하다 보니까. 그러면요, 변호사님. 그 독일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정수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겠네요? 그때그때 다르겠네요? 그렇죠.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득표율에 따라서. 지역구 선거 결과가 비례성에 비교적 부합하게 결과가 나온다면은 추가로 늘어나는 국회의원 수가 줄을 수가 있고 우리나라처럼 지난번 총선의 결과가 좀 아마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울 수도권에서 우리가 49.52% 정도의 득표를 했는데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에 의석을 보태줘야 하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들 숫자가 상당히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상당히 이 사표도 완전히 방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줄일 수가 있죠. 굉장히 좋은 제도긴 한데 이제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제도니까 그럼 세금도 거기에 맞게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될 테니까. 아니면은 국회의원들에게 들어가는 세금을 그냥 딱 정해놓고 인원수는 그대로 이건 아마 국민들이 완전히 동의하실 것 같은데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겠네요. 근데 이렇게 하면.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내키지는 않겠죠. 내키지 않겠죠. 그런데 그것도 한 방법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한편 이런 문제도 있어요. 워낙 이제 연동형 비례 자체가 이미 이제 대선거구를 전제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역구 따로 두고 또 대선거구를 갖다가 염두에 두고 연동형을 하는 것이 또 너무 복잡해질 수가 있어서 아마 그런 점에서도 국민들이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예, 연동형 그리고-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예, 또 말씀해 예, 주시죠. 오히려 이제 이런 제도보다 지금 사실은 OECD 국가들 대부분이 채택한 다른 대안이 하나 있습니다. 아, 어떤 게 근데 있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는데요. 예. 지금의 지역구를 아예 그냥 폐지를 시키고 시도 단위로 권력을 나누죠. 예. 그리고 각 정당이 권력 내에서 복수의 후보를 공천하고 유권자들은 정당과 후보를 모두 상대로 해서 투표를 하는데 예. 정당 투표율에 따라서 의석수를 먼저 정합니다. 아. 그리고 공천한 후보들 이 각 득표한 순서대로 순위를 정해서 의석수에 해당하는 순위까지 당선시키는 제도인데요.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과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 제도는 지금 지역구는 아무래도 당이 정당을 조직하는 단위로 이제 바뀌고 전환이 되고 선거구로서 의미는 없어지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게 기득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 반발이 문제로 지적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이제 정치 기득권의 반발이 문제군요. 예. 아. 이게 아무래도 비례성을 확보하고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는 가장 합리적인 제도가 아니냐. 그렇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러네요. 이게 소선거구제 따로 두고 대선거구제 따로 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대선거구제로 해서 선거를 치르면은 다만 이제 투표 용지는 조금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 네. 다른 나라들 이렇게 투표 용지를 제가 한번 소개를 받아서 봤더니 예, 거의 비포 용지만 합니다. 근데 그게 그래요? 예, 선거가 치러지는 모양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것도 괜찮은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경북만 따지자면 경북에 우리 북부권에만 보자면 4개 선거구가 있잖아요. 예. 이거를 하나로 묶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로 묶어서. 그렇죠. 예, 묶으면은 4명의 선거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4명을 뽑는 비례로 거죠, 해서 거기서. 예. 의석을 배정하고 다득표자를 당선시킨다면은 4석 중에서 민주당의 의석이 1석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례성,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데 예. 문제는 아마 대표적으로 지금 현역 의원들, 기득권을 가진 층들 이쪽의 반발 때문에 이런 좋은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일견 좀 드네요. 예, 자, 이제 선거제도라는 게 워낙 바꾸기가 힘들기 때문에 한번 바꿀 때 제대로 바꾸자 하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선거법만큼은 국회에서 바꾸지 말고 다른 기관에서 바꾸는 건 어떨까요? 자기들 왜 못 바꾸잖아요. 획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있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사실상 거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최종적인 결정을 갖다가 국회에서 하다가 보니까 국회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자기 스스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모양새인데 이게 이해충돌 문제 아니냐. 그럼요. 그렇게 지적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해충돌로 그래서 보입니다. 아예 국민공론화위원회를 제안하는 분이 계시고요. 이탄희 의원이 우리 당에 그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이 선거제도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 정치권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 당리당략 버려야 한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이 얘기? 전적으로 동의를 하죠. 그리고 다만 이제 문제는 이 기존의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서 맺은 유권자들과의 관계, 새로운 선거 운동에 대한 부담, 선거구의 개편 이런 게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현역 국회의원들 가운데 진짜 역사에 대한 진정성이 없으면은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점에 대한 깊은 인식이나 그 문제의식이 없으면은 스스로 결단해서 정치개혁을 추진하기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당리당략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우스운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지금도 어느 특정 정당이 유리하다 그렇게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반뒤에 또 유리할지 불리할지 신도 아닌데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문제를 진영대결의 문제로 끌고 가고 있으니까 유리불리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역사 앞에서 좀 더 솔직하고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반 뒤 정말 모른다. 지금은 수도권 민주당이 싹쓸이하고 있지만 1년 반 뒤에 누가 유리할지 누가 압니까? 국민의힘이 유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이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빠지지 않고 얘기되는 게 바로 공천권 아니겠습니까? 현재는 대표나 지도부가 공천권 갖고 있는데 이걸 당원에게 돌려줘야 한다. 심지어 100% 국민 공천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장단점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공천의 합리성하고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공천의 결과가 또 국민들의 심판 대상이 또 될 것이고요. 그 당권을 쥐고 있는 분들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행사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사람을 공천하고자 하는 유혹에 계속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또 사람을 고르는 게 얼마나 또 어려운 문제입니까? 그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뭐 당원 전체나 국민들한테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이기는 하겠지만은 오히려 정당 지도부가 책임을 면하는 방편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런 점에서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제가 뭐 생각한다면은 미리 룰을 정해놓고 당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그 룰을 지키는 게 오히려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국민 공천을 한다 하는 것은 어차피 선거에 의해서 또 심판을 받을 건데 예. 좀 고민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직은. 예.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끝으로 이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전해주시죠. 이 논의가 나온 지 벌써 2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예. 그동안 계속 실패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앞으로도 개혁을 반대하는 논리들이 무진장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 개혁이 싫으면은 아주 작은 차이도 핑계를 삼아서 저지시킬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국민들께서 나서서 의지를 만들어내야 이 선거개혁, 제대로 된 선거개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정치 혐오를 극복하고자 지금 이런 정치개혁 문제를 꺼내고 있는데 정치개혁 행위 자체가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 국민들이 등을 돌릴까봐 그게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이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정치의 문제점에 대해서 예. 바로 잡아 주실 때 이 선거제도 개혁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인들도 역사 앞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앞에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주기를 바라고 저희들도 지역 내에서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지역 구도 정치, 또 영호남의 일당 독재 정치 이런 거 깨기 위해서 또 정치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선거제도 개혁 반드시 이뤄내야겠습니다. 다만 현직 의원들 또 기득권층의 집단 이기주의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깰 수 있을까, 이게 또 남은 숙제가 되겠군요. 자, 지금까지 민주당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지역위원장인 황재선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리서치 오늘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예, 우리 황재선 변호사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너무 많이 길어져서 선거제도 얘기하다 보니까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자, 오늘 핵심만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네. 어제였죠. 어제 오전에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이루어졌는데, 자, 이재명 대표의 발언 내용을 좀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답정 기소다. 말 그대로 이재명 대표는 전면전을 선언한 셈이나 다름없는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제 12시간의 조사였거든요. 물론 그게는 이제 조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 지은 것은 7시 오후 30분경이었는데 진술한 내용을 이제 최종적으로 다듬는 것이 한 3시간이요. 그래서 10시 한 40분경에 성남지청 조사실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 분명히 이건 검찰이 함정을 파놓은 것이고 기소를 할 것이다. 결국 재판정에서 싸워야 된다. 상당히 지루한 장기간의 대결, 검찰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한 세트로 묶여서 전면전을 펼치는 전면전의 양상, 바로 그 첫날을 1일 하루로 기억되는 전면전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예, 답정 기소였다. 뭐 지지자들이야 뭐 당연히 동의할 테고 또 반대편에선 동의를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일 테고요. 자, 어제 보니까 뭐 민주당 의원들 대거 나왔고 지지자들도 대거 이렇게 동행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민주당과 정치적 운명 공동체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판단과 메시지를 읽힙니다. 그동안에 이 당 내에서도 문희상 전 국회의장 그리고 뭐 조홍천 의원도 그렇고 또 관련돼서 이 친명계가 아닌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비명계에서는
이렇게 당과 묶여서는 안 된다는 걸 여러 차례 강조하게 됐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복당인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정치부는 정치 13단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죠. 그냥 혼자 가야 된다. 당과 같이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40여 명의 소속 의원들이 운집한 가운데 성남지청 조사를 받으러 갔고 한 6장 분량 A4 용지의 내용을 9분 가까이 읽어 내려갔거든요. 말 그대로 민주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제는 당과 이재명 대표가 함께 대응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물론 여기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남FC도 그렇고 대장동도 그렇고 공직선거법 위반도 그렇고 철저하게 이재명 대표 개인과 관련된 일인데 왜 이것을 당까지 함께 끌고 들어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당 내에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민주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결국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게 중요한데, 자,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지지율이 올라간 것도 자기 지지층을 결집했다. 보수층 결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검찰에 대한 대응이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 이 진보층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자기 지지층 결집 성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는 또 없어 부담이 될 수밖에는 없어 보이는데 예. 최근의 조사입니다. 넥스트 리서치가 SBS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달 30일, 31일 신년 여론조사를 실시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신민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예. 적절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다, 문제가 없다, 수사 그대로 하면 된다가 54.5%로 나타났고 예.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 목적의 수사다.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기도 하죠. 38.3%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이 내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으로 보는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 그리고 이 부분이 부담스럽다는 거죠. 보수층도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로 보는 여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중도층도? 만 18세 이상 20대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다가 61.6%로 압도적으로 나타났고요. 30대는 팽팽했습니다. 정치 보복이다. 또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팽팽했는데 이 차기 총선에서 중요한 지역은 물론 우리 대구 경북 안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도층을 포함해서 수도권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는 의견이 절반 넘습니다. 이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해소할지가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당에 상당히 좀 불리하게 나타났군요. 이거 수사가 적절하다 보는 게 50%가 넘었어요. 부적절하다 이거 정치 탄압이다라고 보는 게 38% 선이었고 뭐 뼈 아프겠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이 여론조사 결과 이거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쯤 하고 다음 주에 좀 얘기 좀 민주당 얘기는 이어가고 자 이번 주는 뭐 지난 주말 거치면서 가장 핫한 인물 나경원 전 의원 아니겠습니까? 예. 얘기 잠시 좀 해보죠. 뭐 대출 탕감 발언을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실과 당에서 집중 공격을 하고 또 나 의원이 유감이라고 해명하자 또 다시 공격하고 뭐 마치 뭐 망치로 그 두더지 게임 있잖아요. 뭐 그거 보는 듯한 그렇게까지 보여졌는데 마치 한편은 뭐 정치 드라마를 보는 것이냐 이게 일반적으로는 정상적으로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하나의 조사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나경원 전 의원인데 지금 이쯤 되면은 출마하는 것이 당연시 될 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은 후보인데 출마를 저울질한다 말이 안 될 수 있죠. 우리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전체 응답자에서는 가장 높은 지지율이 대체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또 최근에 그렇게 많은 지지를 못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은 이제 이런 지지율이라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번 전당대회는 나야 나 경원 나야 나 경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지금 사의 표명을 하고 물론 이제 기후대사직은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출마할지 여부에 대해서 장고에 들어가 있는데 결국 나경원 전 의원의 태도를 보더라도 3.8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결국 윤심 찾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 심정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감정을 이입을 해보면
굉장히 일단 뭐 억울할 것 같아요. 아니 나 지금 저 부위원장인데 이런 그렇죠. 저출산 부위원장이 이런 말도 못하나? 이런 싶기도 하고 아니 굉장히 놀랍기도 할 것 같고 황당하고 그렇습니다. 화가 날 것 같아요. 아니 왜 대통령실에서 왜 이럴까? 풍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얼마 전에 했던 이 대출 탕감 관련 발언에서는 저도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각종 여론조사나 빅데이터 데이터 유튜브에 자료들을 수집해 보면 정말 우리나라는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조치가 아니면 저출산 문제 극복이 안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헝가리라고 하는 동유럽에 있는 나라의 사례를 들어서 정말 이 출산 예정에 있는 그런 부부들에게는 파격적인 조치와 제한을 또 혜택을 주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좀 조용히 처리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 부분은 나 부위원장님 대통령실에서의 관계자를 제가 빙의한 겁니다. 그건 좀 우리 차분하게 대응을 좀 아주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럼요. 정색을 하고 그건 아니라니까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마치 당권 관련해서 나경원 부위원장에게 경고 조치의 의미가 있는 거냐. 왜냐하면 지금 나경원 부위원장이 뭔가 이렇게 정말 주도적으로 뭐 당권을 노린 듯이 나설 때가 아니다. 그래야 이제 이철규 의원도 만났고 이런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좀 만류한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지지율 1위에 있는 주자를 주저앉힌다는 것이 특별한 명분도 없고 누군가를 배려해주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름이 서명돼 있는 북을 둥둥둥둥둥 두드린 사람에게 뭐 좀 혜택을 주는 수혜를 받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준다 그러면 그건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나경원 전 의원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은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이럴 게 많은 겁니다. 출마를 안 해도 아니 지지율이 높은데 왜 출마해요? 윤석열 대통령 눈치 보는 거예요. 또 출마하면 총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2027년에 대선에서도 역할을 이렇게 남아있는 나경원이라는 정치인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당권 놓고서 대립각을 세워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성적은 지금 수능 1등급인데 수능 1등급인데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지 찾지를 못하고 있는 정말 우리 조선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대학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전교 1등 하고 있는데 하지 마라. 2등이 있으니까 1등은 가지 마라. 뭐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문제는 자 이제 출마 여부. 뭐 지금 당장 밝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설 즈음해서 밝힌다는 얘기가 좀 있던데 지금 이 시점까지 왔는데 출마를 안 한다면 뭐 4년 내내 좀 공직은 좀 힘들어 보이고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반윤의 대표 주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배종찬 소장이 나경원 의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이야기는 다 그냥 내려놓고 배 소장이 판단했을 때는 어떨 것 같으면 저는 현실적으로 출마가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 할 것 같습니까? 어렵다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이유가 당위성으로 보면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데 나가야 되겠죠. 워낙 인지도가 높은데. 그런데 만약에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하는 형태로 당권 도전이 되어버리면 상당히 이건 정치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것이 옳든 그르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경원 전 의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총선은 어떡하지? 그리고 2026년에 서울시장 출마설도 나오는데 그건 어떡하지? 2027년에 대선을 놓고서 좀 여러 가지 킹메이커 역할도 할 수 있을 텐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그래서 저는 이런 정치적인 이럴 게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나경원 전 의원으로서는 출마가 어려울 가능성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또 한편에서는 그래 뭐 일이 이렇게 된 김에 독자 출마해서 내가 뭐 혼자 서보자 대표 돼서 공천 제대로 하고 뭐 이런 생각도 좀 들 것도 같고요. 참 복잡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밀어주고 나경원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밀어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홍천 의원도 출마 안 하면 잘못됐다. 이 같은 대학 같은 학과 동문이거든요. 조홍천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서 그러니까 소속 당도 다르죠. 근데 출마하라. 출마해야 당신의 정치 생명이 살아난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정치구단 정치 13단 이야기 되는데 나경원 의원은 출마를 해야죠. 그래야 정치 생명이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를 독려하는 소장님, 시간이 지금 CM 나올 시간이 돼서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